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여야 사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재판부의 임의적 구성을 둘러싼 위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관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는데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청와대 협조를 얻는 카드로 쓰려 한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개입하려 한 문건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는 삼권 분립에 어긋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고 정기국회 중 관련 입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혼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여야 사당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과연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인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상겸 동국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염형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야 사당이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지금 특별재판부 구성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성 논란, 또 필요성 논란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혼 논란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얘기를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임지봉 교수님, 네. 최근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국회가 이러한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는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분들, 법원행정처 법관분들은 그야말로 다른 법관들을 사찰했다든지 혹은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와 어떤 재판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법원의 그 판사들이 또 앞에 보여준 행태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 눈에는 일반적인 그 재판부 배당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제19 감사기식 그러한 재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다 더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법농단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재판부를 설치게 됐다는 그 취지가 저는 중요하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제수기 감사하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임지봉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상균 교수님. 예, 뭐 그동안 사법 개혁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지난 그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과 결탁했는지 그런 의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동안 사법부의 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아마 다 공감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법부 불신 때문에 아마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뭐 특별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대미문의 셀프 사법농단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 뭐 군사정권 시절에 사법부를 탄압을 해가지고 사법부가 그에 이제 그 굴복해가지고 판결이 이제 그렇게 나간 것들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상고법원 설치라고 하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온갖 이제 술수와 이제 수단을 가지고 뭐 청와대와 교섭을 하고 또 재판부를 이제 회유를 하고 혹은 지시를 하고 해서 재판의 거래와 재판 지시와 혹은 법관들로 이루어진 임의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관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에 비춰보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재판 결과가 이제 자체적으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역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법 불신과 파동하고 다르게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 같네요. 장영수 교수님은요? 예, 사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정한 재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 재판의 공정성이 흐트러지면 결국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사건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야 되겠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판부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의 적절한 수단이냐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이 특별재판부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일단 어쨌든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금 특별재판부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느냐 이게 논란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제출된 안 중에서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박주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여야 간의 공방 중에 구성 과정에서의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나 결국 구성은 현직 법관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일 뿐이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헌법 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헌법 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해서 삼권 분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 자체가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법관이 그 신분 보장을 통해서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 다른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그런 물적 독립을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특별재판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에 어떠한 저해 요소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국회가 사실은 법관을 선출하는 특별 절차를 마련해서 그 법관이 재판을 하라는 것이고 국회가 뭐 대신해서 재판한다거나 혹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전혀 삼권 분립에는 뭐 전혀 저해 요소가 없다고 봅니다. 네, 삼권 분립 논란하고 관련 없는 문제다. 법관의 구성이라든가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입장에서 삼권 분립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네요. 장영수 교수님 왜 웃으세요? 생각이 다르신가 보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직 법관 중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이 있었죠. 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 이메일 돌리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독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특별재판부는 외부인들이 이제 이 현직 법관 중에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특별재판부 구성법관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 중에서 6인이 즉
압도적인 다수가 위문입니다. 예. 이렇게 됐었을 때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관의 자격 자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국회가 정하는 게 상권분리 위반 아니듯이 그런 법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도 사실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상권분리 위반이라는 거는 저는 조금 나쁩니다. 네, 기존의 기율도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일단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인이 재판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이 삼권분립 이전에 이 재판의 독립, 재판의 공정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구성 관련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큰 틀에서의 삼권분립 논란 얘기입니다. 예, 그 외부인 이 9명 중에 6명이 그러니까 그 특별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상권 분립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건 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국민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공정한 재판을 중립적인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제19 감사기식 재판이 아니고 그런 법관들을 이 구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후보 추천위원회 외부인이 6명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권 분립의 이배 여부 논란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얘기가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걸 임명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다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2배수의 후보들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혹은 상권 분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윤 교수도 뭐 4분 있는데 2대1로 견해가 갈리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권력 분립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국가의 어떤 그 권력 행사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는 그런 그 취지에서 나온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상권 분립이라서 상권 분립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완전한 칸막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행정부 구성원이 뭐 입법부에 들어간다든지 사법부에 들어가는 경우 이제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걸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특정 사항을 가지고 그동안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실 일반 재판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랜덤 형식으로 판사를 관련 없는 자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배정을 해가지고 재판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과거 신대법관 사건 이후에는 이제 무작위로 이제 돌려서 랜덤으로 사건을 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 법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특정인을 이제 결국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관들 중에 혐의가 없는 자들, 이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추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논란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구성 관련 문제, 결국은 이게 법관 배당의 성격을 안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삼권 분립 문제 차원을 넘어서 공정성 논란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을까요, 연 변호사? 사실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여러 장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뭐 기존에 그 사건 배당을 하던 무작위 추천 방식이 이제 공정한 사건 배당을 이제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 추천만이 유일하게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행위들을 다 추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런 사건 배당을 한다면 이거 자체로 공정성에서 어떠한 저해 요소가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배수 추천이라고 하지만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면은 그 2배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가 비슷한 성향이 돼버리면 결국 대법원장의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선택이지 성향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아예 없게 되는. 추천위원들의 성향에 대한 우려는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추천위원들이 이게 외부위원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9명 중에 이제 6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3명도 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 외부위원들이 대체로 특정 성향을 가질 걸로 좀 보고 있군요. 지금 외부위원들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질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게 결국은 이 국민들의 생각하고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대통령이나 국회나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의 독립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법부가 인권 보장의 최후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다수 여론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까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지금 대법원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 신영철 대법관 사건 같은 경우에서 대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이거 어떤 재판에 대한 기획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법관은 안 되고 대법원장은 된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아까 이제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 경우에는 그 촛불 집회의 사건과 관련된 이제 형사 사건에 있어서 특정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재판부의 몰아주기식 배당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공정하게 외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법부의 독립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냐? 기본권의 초유의 보루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본권의 초유의 보루로 역할을 해야 될 법원은 현재는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작동을 온 법원 전체 구성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통제도 없이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통제 여론에 관한 견해는 서로 두 분이 해석이 엇갈리네요. 네, 임지봉 교수. 예, 그런데 왜 지금 국민들이 그냥 통상적인 사건 배당에 의한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게 이 사건을 맡기지 말고 네. 특별재판부를 별도의 법관으로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사건은 형사합의부의 부패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게 7개의 부패전담재판부가 있는데 그중에 5개의 재판부에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법관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도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에 대한 판관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관들이 있다면 물론 그 배당 후에 재척이나 회피, 기피 등을 통해서도 다른 재판부 배당해달라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것보다도 아예 이번에 철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둬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재판이 국민들의 눈에도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현 교수, 아까 우리가 이제 삼권 분립 차원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삼권 분립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공정성, 구성에서의 공정성 문제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있죠. 사법부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사법부는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법관의 자격을 가진 다음에 독립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재판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문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법의 정치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변호사는 그 국민 통제, 시민 통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 사법부를 선거로 구성원들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화되면 결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예. 재판이 공정하려면은 공정한 시스템에서 법관들이 선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임명이 돼야 되고요. 그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특별재판부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요. 또 그 중에서 그 특별재판부의 구성원을 하는데 사실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법관을 추천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예단이라든지 그 선입관이 결국은 개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루되지 않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랜덤 형식으로 법관들을 뽑는다면은 네. 훨씬 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여론재판의 성격으로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그런 바를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의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걸 반영하는 게라는 얘기인데 계속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자면 근래에도 특검은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할 건데 특별재판부는 익숙하지 않을 거죠. 그런데 역사적 과정으로 보자면 반민특위 구성 과정이 있었고 또 5.16 이후에 혁명재판소 등이 있었는데 당시 특별재판부 구성했던 시대적인 상황하고 지금에 비춰봤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당시하고 김상민 교수. 예, 반민특위에서 구성했던 특별재판부 그 시대에는 예.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일제 때 그 법조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가 그 우리가 건국 이후에도 들어와 있었던 48년 말 49년에 활동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특별재판부의 결과를 보시면 결국 원래 목적이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제 특별재판부 구성을 보면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재판부를 총괄하는 부장재판관이라든지 또는 그 재판부장이죠. 재판부장 뒤에 부장재판관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법조인, 일반 사회시민 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재판관들이.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일반 시민 대표들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사법조직이 결국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그런 점이 이제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제 유산에다가 사법조직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였던 점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제 유산하고 최근에 양승태 사법농단 유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임지봉 교수님. 지금 이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국민들의 법원 불신, 사법 불신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내 일부 법관들이라든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 독립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재판부라는 것으로 따로 이렇게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지금 사법부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국민들이 보장해 줬는데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법부 독립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어떤 국민들의 그야말로 이 심각한 이러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막으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부분은 장영수 교수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하고 다시 엇갈려 보이기도 한데요. 뭐 그걸 이제 그대로 얘기하자면 공정한 재판을 깨트린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건이 사법부의 독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논의를 한번 하셨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특별재판 시기의 그 사례하고 지금 상황을 비춰봤을 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제 혁명재판소 이제 5.16 후에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건 애초에 상황 자체가 현격하게 다르니까. 그건 법질서 자체를 무시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있어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일 청산을 위한 것이었었고 이 친일 청산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사실 일제 시대에 활동했던 법조인 대다수가 또 친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때 뭐 조사를 해보니까 예비 조사대가 한 7천여 명 됐었는데 실제 조사 대상은 682명이었었고 그때 이제 특별검찰부에서 기소했던 게 221건이고 유죄 판결이 나온 건 40건.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하고 이제 상당히 크게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관이 거기 관여됐던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당수 관여됐겠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얘기되는 것처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문제된 이런 상황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마치 모든 법관이 거기에 다 관여했고 사법부 전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아니, 제가 임 교수님에 대해서 사법부 말씀드린 거 독립을 아닙니다. 방패막이로 삼아서 지금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사법농단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우린 대한민국에 3,000명 정도의 법관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정말 열심히 재판하고 기록 읽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되는 그러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에게도 들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또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법농단 때문에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특별재판부 구성은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네. 위헌이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이 국민들에게 할 어떤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갖다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해방 직후의 특별재판부 구성과 현재 특별재판부 구성의 상황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네. 드렸었던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두 개의 사례가 있긴 한데 혁명재판소의 경우는 기존의 헌법 체계를 무시했거나 넘어선 상태에서 구성한 것이니까 좀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반민특위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상황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그 김상견 교수가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기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뭐 배경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연 변호사님? 일단은 현재 법원 뭐 3,000명 법관 전체가 뭐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국민들은 77.5%가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을 하고 그만큼이 또 이제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반에 대한 불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운영 자체에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운영? 그러니까 예. 관계 뭐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배정하는 나머지가 이제 그런 재판부에 관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그런 사법농단 재판에 대해서 납득할 것인가,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예. 그런 여론 자체가 뭐 여론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론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 존립의 그런 신뢰 근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사법부에도 미치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사법부에 대한 신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신임을 이제 다 걷어간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런 뭐 친일을 했던 판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공정한 재판을 했던 판사도 있을 텐데 왜 그분들을 배제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별도의 그 법관이 아닌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반민특위로서 이제 그런 친일 청산을 하도록 했는 것인지 예. 이 상황도 사실 딱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사법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사법개혁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뭐 저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사법 불신이 오래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사건 때문에 국민이 사법 불신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국민의 사법 불신이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 재판부 만드는 거 좋습니다. 뭐 그 권력 분리 원칙에 저는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특별 재판부를 구성했을 때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네. 그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특정 어떤 예단이라든지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자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기존에 법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법관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관들을 이왕 활용할 것 같으면 그분들 중에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랜덤 형식으로 제도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피 방식을 통해서 나머지 분들을 그렇죠. 활용하는 가능합니다. 방식이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 지금 이 특별재판부법이 나오게 된 직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의 그 사무실이라든지 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영장에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90% 발부해 줬습니다. 법원에서요. 그리고 10% 정도 발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거꾸로 갔습니다. 10% 발부해 줬고요. 90%를 발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 판사와 일반 국민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19 감싸기식의 그러한 일반 국민이나 현직 법관을 차별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평무사한 객관적인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연명국 변호사, 임지봉 교수 두 분 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사법부 전체가 최근에 영장 기각 과정에서 제19 감싸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배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랜덤 방식으로 이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글쎄요. 그렇다면은 특별 재판부를 하면 신뢰를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과거에 특별 재판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 반민특위 때도 그랬었고 사실은 205 직후에 이제 제4차 개헌을 통해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혁명재판소 이전에. 그때도 물론 이제 길게 가지 못하고 61년 초에 구성됐다가 5.16 터지면서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성공한 사례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검사 제도를 갖다 운영해서 과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문제가 되고 특별재판부가 설령 국민들의 호응했다 하더라도 봐라 판사들은 제대로 못하니까 특별재판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교수 교수는 계속해서 특별재판부가 기존의 불신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조금 뭔가 안심하고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의혹을 좀 가지고 있는 쪽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이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 중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연루된 분 중에서는 못할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 이제 랜덤 방식으로 기존의 재판부 구성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랜덤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거 그랬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질 우려가 적은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현재 사법체계를 토대로 해서 하는 방식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의 차이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배정을 누가 하느냐 랜덤으로 하느냐 아니면 추천위원회에서 하느냐 결국 그 문제죠. 저는 이제 사법농단 사태 같은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그 긴간을 흔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 저는 여러 차원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에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는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군요. 예, 첫 번째로 할 것이 이제 사법부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서의 접근이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확보되진 않지만 사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사법부 자체적으로 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뭐 법원 인사를 뭐 제도를 개선하고 혹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도 개선하고 이런 순차적인 절차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특별재판부 여부가 사법부의 신뢰 확보 여부에 관해서는 일단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요. 이번에 박주민 의원 안에 따르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걸로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걸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둘러싸고 오히려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인데 강제하는 게 타당하느냐, 오히려 기존의 선입견과 여론을 과도하게 반영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지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일부 네.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피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이 특별법의 내용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는 1심에서는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도 이 재판,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선택권 제한을 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제한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위헌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란 게 사실은 그 재판도 국민참여재판도 판사에 의한 재판입니다. 우리 배심원단이 어떤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유무죄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죠. 네. 그 판결 결과를 판사에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 배심원단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사의 의견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심 재판 자체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배심 재판과 관련해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이 미국식의 배심원자하고 다른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의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한 우려다라는 얘기네요. 임지범 교수께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 자체가 이 법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피고인을 법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지나가다가 이거 좀 범죄 사건이 있네 하면 인지수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지나가다 분쟁이 있네 해가지고 자기가 재판하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인지재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양쪽 입장을 동시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듣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 배심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도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선입견 없이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한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런 상태에서 배심 재판에 섰을 때 결론이 너무 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배심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그걸 국민의 선입견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 사법농단 이 지금 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 헌법 1조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법권이라는 권력을 사법부에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사법권 독립, 법관의 독립까지도 헌법에서 장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그러한 국민의 권력 위임을 받은 그 사법 수뇌부들이 국민을 저버리고 행정부와 재판을 거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해서 다시 주권자인 국민들, 이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엉뚱하게 오용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참여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임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 차원에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임 교수님은 아예 그걸 확정된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사법농단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통제해야 된다. 확인하고 나서의 얘기와 확인하기 전의 얘기는 다른 겁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뭐 사법행정권 남용 혹은 뭐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뭐 집행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세 차례 자체적으로 대법원 산하의 그런 또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법관과 혹은 뭐 재판에 관해서 부당하게 이제 재판 행정권을 개입하거나 이제 지시를 하거나 이런 남용을 했다라는 행위들이 자체 조사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차 여러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이 꼭 형사 재판에서 뭐 확인이 되어야만 꼭 뭐 그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는 그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요. 실제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죄가 돼 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견해 같은데,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재판 거래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재판 거래 논란은요. 부분도 일정 부분 확인은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장영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재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재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님은 두 분 다 한국말로 피고가 될 법관도 물론 헌법 27조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법관들도 기소가 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죠. 그 피고 입장에서요. 그런데 또한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판,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특별재판부법은 그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 수준의 재판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든 아니면 구성하지 않으면은 기존에 뭔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피하면서 나머지 중에서 랜덤 방식으로 하든가 있겠는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 분씩 좀 듣고 정리하고 넘어갈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김상경 교수는 기존에서 기피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은 일단 배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안 된다면은요. 아니 특별재판부를 구성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로 추천한다지만 그게 사실은 뭐 법조인이나 결국은 나머지 중에서 구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재판부 배정할 때 랜덤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랜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전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중에 그게 배정된 법관이 연루의 의혹이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건 교체를 하면 되는 거겠죠. 현 변호사는요? 일단 아까 임지봉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합의부가 27개 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사법농단 사건을 이제 맡게 될 그런 재판부는 8개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 재판부가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법원 자체 그 피조사자로 이제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한 분의 한 재판부 재판관장은 피해자로서 또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특별재판부 구성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통하면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장점이 있군요. 일단은 특별재판부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 추천이 이루어지고 더해서 이제 법관의 제척 조항에 의해서 그런 연루된 판사들은 더 확실하게 거른다 그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수준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거른다는 점에서 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김상겸 교수는 오히려 특정 성향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랜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거기까지 남겨두고요. 추가로 바로 며칠 전이죠.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민변한국진보단체 등 시민단체가 6사람에 대해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촉구를 했는데 탄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지봉 교수님? 혹시 예. 이번에 거의 참여하셨나요?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예. 당연히 하신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럼 장현수 교수 먼저 하시고요. 예, 저는 특별재판부의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보다 오히려 탄핵의 문제가 훨씬 더 간명하고 간명하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의혹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다면 탄핵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탄핵 제도는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재판의 공정성과 관계없이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동안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법질서 위반적인 그런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사에 발치되는 행위를 한